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상대로 일종의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검사를 옥죄겠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청문회도 엽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관계자에 대한 탄핵 청문회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판사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탄핵을 운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어디까지 흔들려는 건지 오늘 첫 소식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는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나 기소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설명하며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고의로 봐줬다면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인사평가에 넣는 검찰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 왜곡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 왜곡이 있었다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또 다음 달 2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박 검사 불참이 예상돼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곧 유무죄를 가질 텐데 어떤 근거로 이들을 고발하려는 건지 왜 지금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는 물론 이번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검사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혐의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구형을 한 것이어서 그냥 검찰이 워낙 그렇게 논리보다는 감정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전체가 검찰과 법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무도한 검찰의 탄압, 행패에 가까운 작태에 대해서 대책위는 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 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거짓말이면 유죄인 단순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한번 취소했다가 다시 잡은 자리죠. 그런데 이번에도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만찬 성격에 대한 의미 부여부터 서로 달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놓고 제안 방식,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심지어 감정 싸움까지 가세한 모양인데요. 답답한 건 국민들의 몫인가요?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만찬은 여당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독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독대라는 게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추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독대 제안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걸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 대표가 아닌 서범수 사무총장을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3인 차담회를 역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자체를 놓고 연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선 언제까지 당정 갈등만 반복할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 소식 보셨는데요. 여나 참 복잡하고 답답합니다. 자, 꼬일 대로 꼬여있는 정치권 상황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오늘 군수 재보궐선거가 있는 전남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다는데 그게 좀 의미심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뭐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런데 군수 선거 하나 가지고 지도 체제까지 언급하는 거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소 생경하게 들렸던 대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 상황과 연관짓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선거가 11월 15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과 불과 한 달 차입니다. 호남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패하게 된다면 호남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이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까지 유죄로 나온다면 굳건한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 섞인 얘기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표 스스로 느끼는 정치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민주당이 검찰, 법원 아주 압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일 텐데 오늘 법사위에 원래 법 왜곡죄가 이제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됐잖아요. 상정이 됐는데 이 판사들이 들어있다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법왜곡죄 오늘 법사위 소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네. 이 당초 판사도 대상에 넣는 방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법안에는 검사와 경찰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를 놓고 1심 선고 상황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법원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내일 만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근데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독대 제안, 이 대통령실은 이 제안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오늘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찾아가서 독대는 어렵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철호 수석이 한동훈 대표나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아니라 서범수 총장을 만나서 거부 사실을 전달한 게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 홍 수석은 국회를 찾은 김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한동훈 대표를 만나지 않은 건 불편한 당정 관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고 네. 여당의 대표는 안 만나고 네. 좀 그러네요. 근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대통령이나 뭐 여당 대표나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만찬전 독대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역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무산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내일 만찬을 해봐야 무슨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일 만찬에 참석하는 인사 가운데 한 명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 여권 핵심 관계자도 내일 만찬에서 별다른 돌파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당정이 함께 잘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정 갈등이 기약 없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나 야당도 아니라 당정이 신경전을 벌여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겠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로 좀 감정적으로 억울해진 거는 알겠는데요. 내일 밥 한 끼 먹고 격려하자고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러기엔 너무 답답한 상황이 많은데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청명한 하늘 보면 진짜 가을이 왔구나 느끼셨을 텐데요. 북한이 연일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이라는 불청객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까지 22차례 넉 달 동안 5,500여 개 풍선을 살포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 공항 활주로가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크고 작은 피해도 이어졌었습니다. 군 당국이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선을 넘을 경우 원점 타격 같은 군사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뜻인지 차정승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울 광화문 상공에 쓰레기를 잔뜩 실은 풍선 2개가 보입니다. 북한은 어젯밤부터 풍선 120여 개를 날렸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 3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첫 살포 이후 넉 달 동안 22차례에 걸쳐 5,500여 개에 달하는 풍선이 날아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왔던 합참은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선을 넘는다는 건 국민 안전이 위협받거나 대규모 재산 피해 발생을 뜻한다며 풍선을 날린 원점을 타격하거나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풍선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위도 처음 현장 감식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파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한 결과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쓰레기를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이 났고 쓰레기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인화물질이나 폭발물까지는 담지 않았지만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에도 큰 불편을 줬습니다. 오늘 새벽 1시간 동안 운항을 못한 건데 여행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인천 부평구청 인근 도로. 쓰레기 더미를 매단 풍선이 하늘에서 점점 내려오더니 도로 한복판에서 펑 터집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입니다. 군부대로 다 일어나시켜가지고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 인근 상공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일로 1시간 30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여러 차례 금지됐고 항공기 39편이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풍선 잔해물은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 지붕 등에서 발견됐는데 다행히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곤란하죠. 이제 여행 시간도 스케줄도 맞추고 돈까지 다 냈는데 비행기 엔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운항 차질을 빚은 것은 170건이 넘습니다. 무인이든 유인이든 날아가서 공중에서 포획하든지 떨구든지 잡아당기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요즘 동해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바다로 떠내려갔던 오물들이 강한 노을성 파도에 다시 백사장으로 밀려온 겁니다. 치우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는데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양양지경 해수욕장입니다. 500m에 이르는 백사장에 검갈색 띠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부터 폐 어구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물병까지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을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실망스럽습니다. 고운 모래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 보기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게. 강릉 안목 해수욕장. 해변에는 이렇게 나뭇가지부터 중국산 페트병까지 각종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굴삭기를 동원한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쓰레기 양을 가늠하기 어려워 치우는 데만 며칠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 걸리고 일반 폐기물하고 틀려가지고 애들이 가면 또 가져가면 다시 다 분리를 해요. 흙하고 쓰레기하고. 동해안 해수욕장 백사장 쓰레기는 지난 주말 300mm 넘는 폭우로 불어난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됐다 강한 너울성 파도에 밀려왔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또다시 강한 너울성 파도가 예보돼 해변 쓰레기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송훈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으로 트럭 2대가 8m 깊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 기억나시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땅꺼짐이 올해만 8번 발생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왜 그런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 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나던 트럭이 뒷바퀴가 빠지며 꼼짝 못합니다. 잠시 뒤 마주오던 트럭도 구멍에 빠지더니 땅이 꺼지면서 2대 모두 구덩이 안으로 추락합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꺼지는 거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에는 불과 350m 떨어진 지점에서 건물 아래 부분까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부산 지하철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 일대에선 지난해 3건, 올해만 8건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 땅이 꺼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면 좀 울렁울렁거려요. 항상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부산시도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철저히 한번 다시 전면 조사를 재개를 하고. 전문가는 하천을 매립한 지대라 지반이 약하다고 분석합니다. 하천이었던 지역이고 양쪽으로는 미나리 밭일 정도로 땅이 연약한 지역입니다. 여기다 노후상수관까지 매설돼 있어 시한폭탄과 같다며 인명피해가 나기 전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의정 갈등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모금 횡령이 의료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모인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의사들 전용 커뮤니티에 한 전공의 개인 계좌로 돈을 붙였다는 인증글이 쏟아집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정 씨를 돕겠다며 선배 의사들이 송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피부과 원장인 의사 A 씨는 약소하지만 500만 원을 보냈다며 또 2차 인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만 원을 보냈다는 의사 B 씨는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송금을 독려했습니다. 의대생 학부모 단체도 동참해 정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저께 끝나는 거예요. 응원권 전달하고 있고 그거는 좀 그럴 생각이에요. 정 씨는 복귀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무차별 공개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장 심사엔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나타나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 씨가 피해자라서 도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시선입니다. 저는 리스트에 오르신 분들, 구속된 전공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집단 행동 조짐에도 블랙리스트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돼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된 작성 혐의자 32명 중 30명이 의사, 2명이 의대생으로 밝혀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의사 커뮤니티에 응급실 진료 차질과 관련해 환자들이 더 죽어도 괜찮다 등 이 수준 이하의 막말이 올라왔었죠.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고 해당 글의 작성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더 죽이면 이득이다. 공포에 떨게 해야 의사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의료 공백 상태가 더 악화되길 바라는 내용인데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 국민을 조선인으로 낮춰 부르거나 심지어 가축에 빗대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단 유포라든지 비방한다든지 그런 게시글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인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저주성 게시글 30개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 주소를 유포한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겼던 남성이 16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시신을 숨긴 주거지에서 수년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현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집 안에 있던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16년 전 경남 거제의 한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숨겼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넣은 시신을 살던 집의 베란다에 놓고 벽돌과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시멘트를 사용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누수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했다. 숨진 여성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남성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동거녀가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 방수 공사를 하던 한 업자가 시멘트 속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뒤 8년 동안 시신과 함께 살다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옥탑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8살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 등 다른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는데 배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어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 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화재 진압 중에 있음. 불길이 잦아들자 어선 가까이 해경선을 접근시키고 선원들을 한 명씩 구조합니다. 어둠이 깔리자 어선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 뼈대만 남았고 불이 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침몰했습니다. 배가 뒤집혔는데 그게 나중에 90% 정도가 한 잠겨 있는 상태로 계속 저희가 서치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레이더에서도 없어지고. 제주 선적 15톤급 체납기 어선은 제주 마라도 동쪽 9km 해상에서 조업하다 불이 났는데 화재 신고 32분 만에 승선원 6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조타실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와 기관실을 열어보니 연기가 가득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국내 가정에 파견했죠. 이 시범 사업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2명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는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와 임금 지급 방안 협의에 나섰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 뒤인 지난 3일 각 가정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서울 강남에 숙소를 나간 건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놓고 갔고 한 명은 휴대폰을 가져갔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탈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 달 월급 201만 원에서 숙소비 45만 원 등을 내면 실제 수령액은 147만 원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이탈의 배경일 거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날 급여를 받게 되는 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는 지금 뭐 숙소비도 공제해야 되고 하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탈 신고 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보셨듯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정착도 난관인데요. 육아휴직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최원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재는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1년, 부모 모두 합쳐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현재는 2번만 나눠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번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현재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되고 그 시점도 임신 32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재 열흘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여당이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정부주주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의 입장차로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취임 이후 기존에 없던 특별보좌관과 자문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리에 측근 인사들이 상당수 채용됐고 많게는 월 800여만 원이 지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개관한 평창동계훈련센터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A씨를 비상근 센터장으로 위촉했습니다.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827만 원씩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진의원 출신인 B씨는 국제행사 자문위원으로 채용돼 2년 동안 7,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준비 과정에 세부적인 일을 가지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 이름에 걸맞게 활동을 했어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취임 후 9년 동안 측근 인사를 포함한 21명을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급된 인건비만 지금까지 18억 4천여만 원입니다. 선발 절차나 보수, 지급 규정도 따로 없었습니다. 삼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 회장의 연임 여부를 심사하는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도 특별 보좌역으로 채용돼 7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문체부가 제도 개선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뚜렷한 그 선임 규정이라든지 기준 또 절차도 없이 체육회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대한체육회는 자문료는 기금이나 정부 예산이 아닌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론을 듣기 위해 이기흥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마트에서 리필 제품 많이들 고르시죠.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일반 제품보다 가격도 싸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따져보니 제품 용량 대비 리필 제품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리필용 세제를 집어들었습니다.
필하면 본품보다는 좀 더 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모르지 모르고 무조건이었지요. 아, 그냥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본 제품보다 리필 제품이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체만 양산하면 되니까 그게 좀 더 싸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3곳을 돌며 세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등 제품 가격을 직접 비교해봤더니 본품보다 비싼 리필 제품이 14개나 됐습니다. 리필 제품 가격이 2배 넘게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리필 제품의 마트 가격은 본품보다 20% 정도 더 저렴한데요. 용량이 작아서 100ml당 단가로 따져보면 오히려 31% 더 비쌉니다. 왜 그럴까? 리필 제품은 1+1 등 판촉 행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가격 대비 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뽑고 그냥 그 리필 팩은 이제 버리면 되는 용이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반영해서 리필이 용량이 작다 보니 가격이 좀 차이가 나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재활용 선별업체에 샴푸, 세제 등 플라스틱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재질이 제각각인 뚜껑과 본체 등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해야 하다 보니 재활용률이 60%가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막 섞여 들어가. 손으로 일일이 사람이 다 잡아내는 거고. 되게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배신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자를 우대하는 정직한 마케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 최근 한강에 공원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한강에 가면 소쩍새가 울고 맹꽁이가 뛰노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 깃털을 가진 큰 소쩍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몸을 다듬다가 눈을 반쯤 감더니 어느새 잠이 듭니다. 맹꽁이 한 마리는 비가 내리는 젖은 낙엽 위를 폴짝 뛰어다닙니다. 모두 한강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곳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과 모래를 깔아 수생식물을 심어 맹꽁이들의 집단 서식지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한강 주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갈과 흙으로 축구장 211개 넓이의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85만 그루의 나무는 365만 그루로 4배로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그늘도 있으면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물들도 서식 환경이 좋아지며 멸종 위기종인 삭과 수달 등을 포함한 450여 종이 돌아왔습니다. 콘크리트가 강하고 직각화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돌을 통해서 경사면을 이제 좀 완만하게 해줘서 서울시는 내년까지 4.2km 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추가로 뜯어내 한강변 94%를 흙과 자갈이 깔린 자연형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가요와 드라마, 영화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야구장 응원 문화가 K-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우리 치어리더의 춤을 따라할 정도인데요. 인기 비결이 뭔지 변정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만지다 벌떡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세계 최고 가치를 자랑하는 미식 축구리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들이 올린 삐끼삐끼 춤 영상입니다. 닷새 만에 조회수가 140만을 넘었습니다. 세계적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동참했습니다. 로드리고는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도 초청받은 청소년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삐끼삐끼 춤은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상대팀 선수 삼진을 잡았을 때 치어리더들이 추는 춤입니다. 인스타나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도 막 유명한 치어리더 분이 좀 추셨다 막 이런 걸 좀 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무심한 듯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게 특징인데 한국 특유의 응원 문화와 맞물려 전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춤이 처음 등장한 건 2년 전인데 기아의 호성적에 힘입어 올 들어 SNS상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이 제 앞에서 직접 쳐주기도 하시고 그런 간단한 동작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음악이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재밌지 않나. 야구 종주국은 미국이지만 응원 문화는 한국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자 아파트 대체제인 오피스텔 매매가가 서울의 경우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하락세였는데 2년 만에 바뀐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5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달 전용 47제곱미터 매매가가 6천만 원이나 뛰면서 1년 전 가격인 3억 1,5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본인 그지용은 시장을 사는 이제 아예 거의 포기 상태예요. 고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로 2년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7월 보합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값이 26주 연속 상승한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대신 오피스텔을 찾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 성격이 강한데요.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하나둘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임대 수익이 높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짜리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은 한 7, 8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6평 정도 내외.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배추 작황이 타격을 입으면서 일부 대형 유통마트에 2만 원이 넘는 배추가 등장했습니다. 김장 대란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배추값 고공행진 언제까지 계속될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배추 한 통이 2만 원이 넘는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배추 가격이 논란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추 한 통 가격에 22,0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29,900원에 파는 곳도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우보다 배추 가격이 더 비싸다, 김치찌개 못 끓여 먹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칼국수 50그릇을 팔면 김치값이 10만 원이 나간다며 배추 때문에 망하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자영업자들 타격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배추 가격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오늘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전국 평균 9,321원이었는데요. 불과 한 달 전 7,133원에서 30.6%나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선 50.5% 뛰었습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 요즘 도매 시장에선 업체들이 웃돈을 주고 배추를 빼가는 일도 적지 않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여름에 폭염이 심해서 그런 거겠죠? 네, 이 배추는 18도에서 21도 사이의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하는데 여름철에는 25도를 넘지 않는 강원 산간에서 고랭지 배추를 주로 재배합니다. 그런데 이달 이미 6월부터 대관령의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배추의 줄기와 뿌리 부분이 무르고 썩는 무름병이 확산됐습니다. 무름병이라든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반쪽 시드름병이나 시스트 선충 같은 문제들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가격이 폭등하게 된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2050년 고랭지 배추 재배지가 눈에 띄게 줄어서 2090년에는 아예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들 관심은 김장철이에요. 금배추가 이어질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출하되는 가을 배추는 전국에서 재배돼 생산량이 고랭지 배추의 6배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가을이 되면 배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9월까지 폭염이 이어졌죠. 2만 원대 배추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년 가격만큼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배추는 1주, 2주 사이에 작황이 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확 내려가면서 생육이 부진했던 부분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서 10월, 11월이 돼서는 현재 높은 가격보다는 크게 하락해서 좀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김치 소비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식탁에 김치가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대파 파동도 있었는데 정부가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입니다만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다소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건 트럼프 후보겠죠. 트럼프가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두 번째 암살 위기를 넘긴 공화당 트럼프 후보. I can't be scared because if you're scared, you can't do your job. So I just can't be. 방송 인터뷰를 통해선 선거에 임하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번 대선을 끝으로 재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 세 번째인 이번 선거가 마지막 도전이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2차 TV 토론을 거부한 트럼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Join me on the debate stage. Let's have another debate. There's more to talk about.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지지율이 52%, 트럼프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승패를 결정한 7개 경합주에선 해리스가 5곳에서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첫 총격 사건 때와 달리 2차 암살 시도는 트럼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층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척 헤이글, 윌리엄 코언 등 전현직 안보당국자 700여 명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했다며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중동 가자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에게 한 것처럼 헤즈볼라에도 모든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이 가자 전쟁의 초점이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주택가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2일 새벽 15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북부 방산업체와 주택가를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지휘관의 장례식을 치르며 보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لقد دخلنا في مرحلة جديدة عنوانها معركة الحساب المفتوح.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헤즈볼라의 추가 대규모 공격 계획을 감지한 뒤 레바논 전역에 정밀 폭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무기를 숨겨놓은 민간 건물들의 모습과 실제 폭파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Such as those used to store weapons to immediately move out of harm's way for their own safety. 지난 주말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 내 29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가자 전쟁 개전 이후 11개월 만에 양측이 서로 최대 공세를 퍼붓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헤즈볼라로 옮겨갔다는 관측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지구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 세계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제우스와 이 사이에 9달, 예술과 학문의 뮤즈를 둔 기억의 여신입니다. 문의 모시네죠. 오른손엔 영혼의 성배를, 왼손엔 기억의 등잔을 들고 있습니다. 주근이가 라테 강을 마시면 기억을 잃고 문의 모신의 강을 마시면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통도사 보물, 대광명전 기둥머리 위에서 발견된 물감 그릇의 주인은 어느 강물을 마셨던 걸까요? 265년 전 단청을 그리던 스님이 두고 내려온 곳으로 짐작을 한답니다. 그렇듯 기억은 망각의 강에서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꽃피는 것도 꽃 지는 것도 있는 일, 나무 둥치에 파넣었으나 아슴아슴 있는 일, 잊고 싶은 것만큼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11월 15일로 잡혔습니다. 7개 사건 4개 재판 중에 처음으로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시험대에 설 걸로 보입니다. 기억이라는 시험대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합니다. 김 씨 유족과 검찰은 모를 리가 없다고 하죠. 김 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기에 앞서서 편지를 남깁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너무나 억울하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 재판 사건 모두가 문재인 정부 때 불거졌습니다. 김 씨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 조사하다 비극이 터졌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을 김구, 조봉암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사건을 조작해 정치적으로 죽이려 한다.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법 왜곡죄를 벼르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담당 판사들까지 판례기라고 부르며 탄핵을 외칩니다.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도 예정이 돼 있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핍박받는 쓰레기들을 일일이 호명한 시인이 생각납니다. 전 세계의 쓰레기여 단결하라. 로마의 현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인간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고 명성은 위태롭다. 남는 것은 망각이다. 9월 23일 앵커 칼럼은 망각의 강, 기억의 강이었습니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선선한 바람결에 흩날리는 억새들이 가을 정취를 더했는데요. 다만 내일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아지고 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모레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릉은 14도, 안동 13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전주, 광주가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모레는 영남 지역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